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글로벌 채권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네, 올해 글로벌 금융 자산에서 가장 주목도를 많이 받은 자산을 꼽자고 하면은 미국 국채였던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가 일반 기본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반해 올해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 방향 또한 작년에 예상하던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다 보니 영향력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 공로 먼저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동결되겠지만은 결국 내년 하반기면은 다시 인하로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이를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로 자체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인하를 기대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장기물을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불확실성 재료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뒤에 장기물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금리 경로를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2023년도에 금리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으니까 결국 침체가 유발돼서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 쪽으로 치우쳐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미 성장률은 높은 수준 유지됐고요. 올해까지도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다시 반영하면서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을 다 되돌렸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률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가에 대한 대답은 성장률을 조금 분해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GDP 지출별 기여도를 나눠본 차트인데요. 이번에 강한 성장의 배경은 정부 지출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 보시면은 미국 정부에서 IRA나 칩스 앤 사이언스 법안과 같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고요. 그러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 지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높은 레벨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 지출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중에서 비주거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서비스 지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침체 프라이싱을 다 되돌리면서 상승으로 지속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투자 사이클이 내년에도 생각보다 견조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국 수요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하다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둘 다 내년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조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등한다라 볼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 긴축이 진행되면서 약 2년 동안 제조업은 하강 사이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저점을 잡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측면에서는 내년까지도 이렇게 순환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의 수요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미국 투자를 좀 촉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2026년까지 지출을 계속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즉 투자 부분에서 이미 성장률을 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 볼 수 있고요. 투자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장률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소비 경기가 생각보다 덜 이렇게 둔화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누적된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되면서 결국 소비 경기는 생각보다 빨리 꺾일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초과 저축 같은 경우는 소진되면서 소비의 레벨을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는 저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자산, 대출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소비를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요인들 전체적으로 소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산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데 각각의 이유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실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재고 측면에서 굉장히 하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고 웰스 이펙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 가능한 것 같고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에 대한 태도는 좀 불편해졌지만은 그래도 미국 가계 신용도를 보시면은 2010년도 이후에 쭉 꾸준히 디레버리징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즉 소비 경기 같은 경우는 둔화는 되겠지만은 둔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투자와 함께 소비 경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내년에도 좀 높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물가 품목 중에서 주요 품목들을 좀 구분해서 나눠놓은 차트인데요. 일단 우측 위에 보시는 근원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 평균 이미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 보시면은 긴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결부되는데요. 밑에 보시는 주거비와 주거체외 서비스 같은 경우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하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거랑 주거체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 주거체외 서비스 둔화 속도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금리는 고금리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이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전망치를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현재 기준금리 5.5%를 고집스럽게 동결해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제외하면서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빠졌긴 했지만은 여전히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레벨에서 계속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긴축의 축격이 시차를 두고 계속 반영되면서 물가도 낮아지고 금융 불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씩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선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 판단되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좀 더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난 뒤에 인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 사이클을 좀 뚜렷하게 보일 것이라 판단되고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장기물을 강하게 베팅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금리에 대한 베이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연간 전망을 작성하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내년에 마주해야 되는 다수의 불확실성 재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이나 연준이나 이게 연말에 전망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을 종합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내년도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금융시장 환경은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간 전망을 볼 때는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불확실성 재료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변수는 크게 5개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이렇게 다 정리해 뒀는데요. 짧게 주제 먼저 열거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미국 재정 정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반등경로, 세 번째는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중동에 대한 전쟁 리스크와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 이슈 중에서 앞에 4가지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방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선이 대기하다 있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도 재정 적자를 계속 줄일 수 없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중국 경기가 좀 더 반등이 명확해지거나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은 이 또한 경기와 수급 측면에서 금리 상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란이나 미국의 좀 참전으로 인해서 확전이 된다면은 안전자산 수요가 부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국지전 양상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미국의 국방비 지원으로 이 또한 재정 정책을 좀 자극하면서 수급에 대한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4가지 변수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이 이슈가 좀 더 금리 상승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된다면은 시장을 예상하고 있던 금리 정도에서 조금 더 높은 레벨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5번째 말씀드렸던 고금리 불안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경험해봤다시피 SBB와 같이 금리에 민감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더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앞에 4가지 변수가 더 커져서 금리가 상승할수록 내년 하반기에는 이 고금리에 대한 불안이 좀 더 부각되면서 금리의 방향이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리의 기본 시나리오와 이게 불확실성 변수들을 종합해가지고 채권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리스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채권 자체에 대한 매력은 지금 과거 15년을 볼 때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의 장기적인 투자 성과는 사실 투자 시점의 금리 레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투자 시점의 금리 레벨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때 얻을 수 있는 자본 차익도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의 금리 레벨이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물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리 매력이 높아졌다라 볼 수 있고요. 금리 레벨 자체가 15년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와 다른 채권의 매력이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채권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장기간 동결 시나리오가 이어갈 때는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도나 1996년도가 대표적으로 장기간 동결했던 사례인데요. 그때 시장금리를 보시면은 내렸다가 올랐다라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레이더들에게 굉장히 피곤한 흐름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모멘텀을 따라가면서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적정한 금리 레인지를 이렇게 설정해서 유연하게 변곡점을 찾아가는 흐름을 가져가야지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크레딧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와 마찬가지로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크레딧 투자도 굉장히 오래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기준으로 스프레드는 400bp를 하회하면서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발행 또한 전체적으로 잘 되면서 크레딧 시장은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내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에 대한 고민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결국 장기화되면은 취약한 기업들 중심으로 금리에 대한 충격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용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하강 쪽에 좀 더 치우쳐지고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하이힐드보다 펀더멘탈이 견조한 IG 투자 등급 크레딧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구간별로 따져봐도 중기물보다는 단기물로 대응하다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인하 사이클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시점에 중기물로 비중을 옮겨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았던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신용 여건이나 경기 흐름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미국 은행의 대출 태도와 금리 스프레드 추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3, 4월 달에 SVB 사태 전후로 은행의 대출 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됐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똑같은 모습이 경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긴축이 진행되면서 ISM 제조 PMI는 계속 둔화되면서 스프레드 확대로 연결됐어야 되는데요. 이게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제적으로 축소되면서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는 저희는 유동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정부는 케어스 액트나 다양한 법안들 통해서 다양한 재정 정책을 부양을 했었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쌓인 유동성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의 긴축을 통해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계 같은 경우는 초과 저축이 누적됐고 기업 같은 경우는 풍부한 유동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긴축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사채 시장이 강세를 보였지만은 내년도까지 고금리가 지속된다면은 신용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하락 쪽으로 더 모멘텀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말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까지 회사채 만기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요. 만기가 돌아올 때 회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상환 아니면은 차환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로 모두 신용 사이클을 하강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만약에 차환을 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발행했던 금리보다 1, 2%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신용 사이클 하강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차환을 하지 않고 상환을 하게 된다면은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용 사이클이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가 좀 더 명확하게 가시화되면은 이 스프레드 확대폭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2019년도 수준까지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크레딧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여전히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힐드보다는 펀더멘털이 양호한 IG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 생각되고요. IG 중에서도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스프레드 확대 흐름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물 중심으로 캐리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연준으로 시작해서 이게 금리 하락 사이클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된다면은 일반적으로 크레딧 시장은 중기물부터 움직이는 환경이 강하기 때문에 5년물을 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순차적으로 단기물, 중기물 순서대로 이렇게 비중을 옮겨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레딧 시장에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하다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신용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계속 하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섹터별로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것이 주요하다 생각되고요. 내구재나 통신과 같이 이게 신용 부도 위험이 좀 높아진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외 채권, 해외 크레딧 전망과 투자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3년간 계속 약세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투자 매력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